비린내. 오랜만이에요, 언니. 잘 지내셨죠? 더럽고 질척이는 게 여기 딱 너하고 잘 어울린다. 우리 아들은 잘 지내지? 굶기지 말고 잘 먹여두라. 나중에 덩치 좀 커지면 내 회사 창고지기로라도 써줄 테니까. 너처럼 평생 빨물이나 뒤집어 쓰고 살게 할 순 없잖아. 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저 악취나는 목소리.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피를 말려온 자입니다. 저들은 제가 이 시커먼 뻘밭에서 서서히 말라 죽길 바랐겠죠. 하지만 저들은 절대 모를 겁니다. 당신들이 시궁창이라며 침뱉은 이 진흙이 곧 당신들의 발목을 잡아 지옥으로 떨어뜨릴 거라는 걸.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 가득한 기운을 보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20년간 적어온 일기장이었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26살 때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였어요. 오늘은 승관 씨와의 결혼식.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순진했죠. 2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26이 되던 해 청해수산 지하 1층 주방에서 일하던 시절입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겨울이었죠. 방 안이 너무 추워서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켜졌습니다. 차가운 불빛이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스테인리스 작업대가 차갑게 빛났죠. 저는 그곳에서 생선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고등어 500마리와 갈치 300마리, 오징어 200마리. 매일 같은 숫자였죠. 칼을 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칼날이 생선배를 정확하게 가르고 깨끗하게 씻어냈죠. 손을 얼음물에 담그면 처음엔 따갑습니다. 마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엔 감각이 없어지고요. 손가락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강혜수? 도미 손질 아직 안 끝났어. 오늘 납품 시간 놓치면 어떡하려고. 주방장이 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주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끝낼게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손을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칼질 속도가 빨라지니 실수할 뻔했죠. 칼날이 손가락을 스쳤어요. 아슬아슬했습니다. 생선 손질 후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생선을 분류하고 포장하고 상자에 담는 일을 했죠.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했어요. 점심시간은 30분.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 공장 점검을 나온 새로운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제 앞에 섰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저는 고등어를 포장하고 있었죠. 여기 작업 속도가 제일 빠른데요? 그 사람이 제 작업대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이름이 뭐예요? 강혜수입니다. 강혜수? 좋은 이름이네요. 본부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본부장님은 자주 제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처음엔 업무 점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혜수 씨, 퇴근하고 커피 한 잔 할래요? 그 사람이 작업이 끝난 후 제게 물었어요. 주변 동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본부장과 생산직 직원. 너무 차이가 났죠. 왜요? 나 싫어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평범한 생산직 직원이고 본부장님은 같이 커피 마시면 동료들한테 괜한 오해를 살 것 같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서로 알아가기도 바쁜 시간이에요. 승관 씨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세상 둘도 없는 로맨티스트처럼 굴었죠.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고 결혼까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됐죠. 하지만 승관 씨의 어머니인 홍 여사는 달랐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자 홍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진주 목걸이가 목에 걸려 있었죠. 어서 와요. 홍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소는 입가에만 걸쳐져 있었어요. 눈은 웃지 않았죠.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과 결혼까지 생각한다더군요. 근데 말이죠. 집안이 좀 맞아야 하지 않겠어요? 홍 여사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또각또각 났어요.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공장 직원이면 회사에 최선을 다하긴 해야죠. 우리 아들한테가 아니라. 홍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찻잔을 탁 내려놓았어요. 결국 그날은 차를 마시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승관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혜수야, 어머니가 결혼 반대하셔. 알아요. 근데 나 포기 안 할 거야. 어머니 꼭 설득할게. 그리고 정말로 승관 씨는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물만 마셨죠.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승관아, 제발 밥 좀 먹어라. 홍 여사가 울며 애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혜수랑 결혼 허락해 주시면 그만하겠습니다. 결국 홍 여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제발 밥 좀 먹어라. 그렇게 저희는 반대 속에서 꿋꿋하게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제일 행복한 날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 내내 홍 여사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따라다녔어요. 축하 인사를 할 때도 입가에만 미소가 걸쳐져 있었죠.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갔어요. 이틀간의 짧은 여행이었죠. 혜수야, 행복하지? 응, 너무 행복해.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시댁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죠. 며느리 아침 차려야지. 홍 여사가 새벽 5시에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노크 소리가 거셌어요. 네, 지금 일어납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죠. 이게 뭐야? 홍 여사가 상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미역국이에요, 어머니. 우리 집은 미역국 안 먹는데? 모르고 시집 왔어? 죄송합니다. 다시 다른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무표정한 표정으로 노려보던 홍 여사가 제 얼굴에 뭔가를 뿌렸습니다. 하얀 가루였어요. 그건 소금이었습니다. 눈에 들어가 따가웠어요. 눈물이 났죠. 제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요? 너한테서 생선 비린내가 나서 죽겠다. 목욕도 제대로 안 하니? 매일 씻는걸요. 어휴, 쪽팔리니까 거실 들어오지 마. 손님들 앞에도 절대 나타나지도 말고. 홍 여사가 손으로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어요.
설거지와 음식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친척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승관이 며느리 궁금한데요. 어디 있어요? 친척 한 명이 물었습니다. 며느리, 부엌에 있어. 원래 공장 직원이었거든. 그래서 좀 교양이 없지. 홍 여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들으라는 듯이요. 아, 그래요? 그럼 뭐 식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맞아. 그 정도야. 승관이도 아직 어려서 그래요. 나중에 정신 차리면 급에 맞는 여자 만날 겁니다.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부엌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친척들 앞에서 사람 취급도 안 하다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었죠. 80명분의 그릇과 접시, 냄비, 프라이팬, 밥솥. 손이 퉁퉁 불었습니다. 세제가 상처에 스며들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는 소리, 축하 노래를 부르는 소리, 생일 축하합니다. 저는 그 어떤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건배할 때도, 케이크를 나눠 먹을 때도 그저 부엌 구석에서 존재감 없는 며느리였죠. 설거지가 끝났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동그란 보름달이었죠. 비록 승관 씨가 조금 변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건 사랑이었을까요? 의무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길들여진 거였습니다. 사랑도 뭣도 없는 그저 일꾼이 된 거였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한결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는 하원 시간이었죠. 엄마, 한결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다리를 꼭 안았어요. 한결아,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진짜 잘 그렸대. 한결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웨이브진 긴 갈색 머리에 빨간색 코트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30 초반쯤 돼 보였죠. 화장이 진했어요. 립스틱이 선명한 빨간색이었습니다. 한결아, 잠깐. 여자가 한결이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한결이를 뒤로 감추며 물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들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것만 주려고요. 여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손톱이 길고 빨갛게 칠해져 있었죠. 그리고 명품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루이비통이었어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5장을 꺼냈습니다. 한결아, 이거 용돈. 맛있는 거 사 먹어. 왜 저희 아들한테 용돈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했어요. 낯선 사람이 아이에게 돈을 주다니. 아, 그냥요. 귀여워서. 호호. 여자는 한결이 손에 돈을 쥐어주고는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났어요. 고급 외제차가 유치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벤츠였어요. 여자가 차에 올라타더니 사라졌죠. 한결아, 저 누나 아는 사람이야? 저는 한결이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몰라. 그런데 지난주에도 나한테 용돈 줬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주에도 2번이나 손이 떨렸어요. 수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승관 씨가 돌아왔을 때 물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넥타이를 풀고 있던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여보, 오늘 유치원 앞에서 이상한 여자가 한결이한테 용돈을 줬어. 웨이브진 긴 머리에 빨간 코트 입은 승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넥타이를 푸던 손이 멈췄어요. 하지만 금방 태어난 척했죠. 아, 그거 우리 회사 새로 온 비서야. 내가 한결이 사진 보여줬더니 귀엽대서. 비서가 왜 우리 아들 유치원까지 와서? 제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심부름 보낸 거야. 근처에 볼 일 있어서.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 사람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나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뭔가 찜찜했지만 저는 넘어갔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2주일 후 승관이 말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한결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죠. 혜수야, 다음 주에 한결이랑 나랑 둘이서 여행 좀 다녀올게. 그 사람이 밥을 먹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여행? 갑자기?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응. 한결이랑 단둘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 너는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있어.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안 돼. 곧 제사 준비해야 하잖아. 내가 가면 누가 해? 그때 홍 여사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제삿날 앞두고 어딜 가? 집 지켜야지.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갑작스러운 여행 계획.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여행 당일 새벽 저는 승관과 한결이를 배웅했어요. 현관 앞에서 한결이를 꼭 안았습니다. 한결아, 재밌게 놀다 와. 응, 엄마도 안녕. 한결이가 뽀뽀했어요. 잘 다녀와요. 응, 이틀 후에 올게. 승관은 짐을 차에 싣고 떠났습니다. 저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끝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와 청바지, 모자를 눌렀었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골목 끝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아저씨, 저 앞에 차 따라가 주세요. 택시 기사님에게 번호를 알려줬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예, 이상한 일에 연루되신 거 아니죠? 저 위험한 일은 안 해요. 돈은 2배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5만 원짜리 10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제가 몰래 모아둔 비상금 전부였습니다.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었죠. 아, 예. 따라가 볼게요. 기사님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택시가 승관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요.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1시간쯤 달렸죠.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승관의 차가 차선을 바꾸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아저씨, 놓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기사님이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어요. 하지만 승관의 차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죠. 택시보다 훨씬 빨랐어요. 저기요, 손님. 저 차 너무 빨라요. 따라가기 힘든데요. 제발이요. 조금만 더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승관의 차가 톨게이트를 지나며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죄송합니다. 놓쳤네요. 기사님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텅 빈 고속도로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목소리가 힘없이 나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홍 여사는 친척 집에 가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찝찝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밤마다 뒤척였죠. 이틀 후 오후 4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한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달려갔죠. 한결아. 한결이가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승관은 짐을 현관에 두고는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잘 다녀왔어? 별일 없었고?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응. 한결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한결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한결아, 무슨 일 있었어? 한결이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10살 아이의 눈이 너무 맑았어요. 한결이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승관이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한결이가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응? 저기, 엄마한테만 보여줄 거 있어. 한결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자기 방으로요. 방문을 닫자 한결이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거 엄마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한결이가 휴대폰을 제게 건넸습니다. 뭔데? 저는 휴대폰을 받았어요. 화면에는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레스토랑 안. 승관이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 테이블에 앉아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승관이 여자의 얼굴을 잡고 입술에 가볍게 키스하는 장면. 선명했습니다. 얼굴도 모든 것도. 이게. 제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빠가 나보고 펜션에서 놀고 있으래서 TV 보고 있으라고. 한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이상해서 아빠가 어디 가는지 몰래 따라갔어. 한결아. 레스토랑이었어. 2층. 창문으로 봤어. 아빠가 저 누나한테. 한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찍었어. 엄마한테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한결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위해. 한결아, 미안해. 이런 거 보게 해서. 엄마, 울지 마. 한결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한결이를 안고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고 나서 저는 다시 동영상을 봤습니다. 선명한 증거였어요. 승관의 얼굴, 여자의 얼굴, 키스하는 장면. 모두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결아.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한결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결이가 찍어온 동영상을 계속 돌려봤어요. 오랜 시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었어요.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홍 여사가 친척 집에서 돌아왔습니다. 승관은 회사에 있었어요. 야근이라고 했죠. 한결이를 방에 들여보낸 후 저는 홍 여사를 마주했습니다. 거실에서요. 어머님, 왜? 무슨 일이야? 홍 여사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한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승관이 여자와 키스하는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선명하게요. 홍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영상을 빤히 쳐다봤어요. 하지만 놀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홍 여사가 휴대폰을 탁 쳐냈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작 잘했으면 우리 아들이 바람을 폈겠어? 다 너 잘못인 거지. 홍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애초에 난 너랑 우리 아들 결혼 반대했어. 집안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공장 직원 주제에. 홍 여사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박주혜, 내가 소개시켜 준 거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홍 여사가 씩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승리자의 미소였죠. 마침 잘 됐다. 우리 아들이 주희한테 정 붙었으니까 너 같은 년보다 100배 1000배 나아. 홍 여사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치원 앞에서 한결이한테 접근한 것도, 레스토랑에서 승관과 키스한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오랜 시간 헌신하고 바친 제게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한결이 데리고 나가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하하. 홍 여사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서랍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더니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 둔 것처럼요. 여기 땅 하나 줄 테니까 이거나 먹고 떨어져. 다른 건 못 줘. 서류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위자료는요? 위자료? 꿈깨. 괜히 소송 걸었다가 한 푼도 못 받고 이혼할 줄 알아. 홍 여사가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내가 준비할 변호사 이길 수 있을 것 같니?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서해안 폐염전 부지 3000평? 이게 전부예요? 이것도 아까운 거야. 쓸모없는 땅이니까 주는 거지. 홍 여사가 덧붙였어요.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한결이 몫은 없다. 너를 꼭 닮은 꼴이 영 마음에 안 들더라. 우리 집안 피가 하나도 안 보여.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15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던 모든 것들이 또 끊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장 찍을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탁 소리가 났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한결이 방으로 갔습니다. 한결이가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한결아, 일어나. 저는 한결이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응? 엄마. 한결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우리 이제 여기 안 살아. 짐 싸자. 응? 어디 가는데? 새로운 곳. 엄마랑 한결이랑 둘이서. 한결이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결정한 거면 괜찮아.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한결이 교과서, 저의 낡은 수첩.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벽 5시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승관은 안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홍 여사도 자기 방에서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결이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섰죠. 그리고 그대로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서해안행 버스가 와 있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가? 바다가 보이는 곳. 저는 한결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15년을 살았던 그 도시가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서해안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더 달렸어요. 서해안 끝자락. 폐엄전 옆 낡은 여관. 여기 방 있어요? 네. 하루에 2만 원이에요. 저는 한결이와 함께 그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좁았어요. 4평 남짓했죠. 벽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바닥에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살아? 한결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응, 잠깐만이야. 금방 나아질 거야. 저는 한결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는? 아빠는 이제 안 볼 거야. 알겠어. 8살짜리 아들이 엄마를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결이를 더 꽉 안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할게.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한결이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작은 손으로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구한대요. 하루에 5만 원 준다는데 해볼래요? 네, 할게요. 낮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쉬는 시간은 거의 없었죠. 한결이는 근처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엄마, 나 학교 재밌어. 친구들도 생겼어. 그래, 다행이다. 한결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힘이 났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결이가 운동화를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바닥 다 떨어졌어. 학교 가기 부끄러워. 운동화 밑창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 5만 원. 하지만 제겐 없었습니다. 그달 여간비를 내고 나면 2만 원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한결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음 주에 월급 받으면 사줄게. 응, 괜찮아. 엄마. 한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새벽 저는 갯벌로 나갔습니다. 낙지 15마리면 운동화 값이 나왔죠. 새벽 5시. 아직 어두웠어요. 손전등을 들고 갯벌로 들어갔습니다. 뻘이 발목까지 올라왔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손엔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진 물집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낙지를 잡았어요. 작고 힘없는 녀석이었지만 제겐 보물이었습니다. 양동이에 담았어요. 낙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런데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발목까지 왔던 물이 어느새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때를 잘못 계산한 겁니다. 밀물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안 돼. 저는 육지를 향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뻘이 발을 잡았어요. 한 발짝 떼기도 힘들었죠. 물이 허벅지까지 찼습니다. 허리까지 올라왔어요. 살려주세요. 소리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갯벌엔 저 혼자뿐이었어요. 그때 머릿속에 한결이 얼굴이 스쳤습니다. 운동화 달라던 아들. 저 없이 홀로 남을 아들.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온 힘을 다해 뻘을 헤쳤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무릎이 까졌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어서라도 살아야 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간신히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뻘투성이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바닥에 쓰러졌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양동이가 있었어요. 낙지 3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운동화 값은 안 되지만 그래도 반찬은 될 겁니다. 저는 양동이를 꼭 안고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 순 없다는 걸, 뭔가 바꿔야 한다는 걸. 그날 밤 한결이가 과학 교과서를 펼쳤어요. 엄마, 오늘 과학 시간에 천일염 배웠어. 한결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뭐 배웠는데?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결이 옆에 앉았어요.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이 나온대. 여기 우리 집 앞에 폐염전 있잖아. 한결이가 교과서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천일염 만드는 과정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엄마, 우리도 소금 만들어 봐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8살 아들의 천진난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했죠. 한결아, 소금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여기 봐. 천일염은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만든 소금으로 미네랄이 풍부하다. 엄마, 우리 한번 해보자. 한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희망의 빛이었어요. 그래, 한번 해볼까?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진짜? 와, 엄마 최고. 한결이가 환호했습니다. 제 목을 껴안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폐염전을 다시 봤습니다. 쓸모없는 뻘밭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땅으로. 며칠 후 저는 맘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폐염전에서 소금 만들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글을 올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숲 뒤 폐염전에 사는 오노인을 찾아가세요. 그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오노인?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댓글을 단 사람의 프로필을 클릭했어요. 하지만 아무 정보도 없었습니다. 탈퇴한 계정이었죠. 누구지?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는 한결이와 함께 숲 뒤 폐염전을 찾아갔습니다. 이틀 후 일요일 아침, 한결이 손을 잡고 숲으로 들어갔어요. 나무가 울창했습니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새어 들어왔어요. 숲을 1시간쯤 걸어 들어가자 낡은 오두막이 나타났습니다. 오두막은 나무로 지어져 있었어요. 지붕은 함석으로 덮여 있었고 벽은 녹슬어 있었죠. 저기 계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야?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칠수는 넘어 보이는 노인이 나타났어요. 험상궂은 얼굴에 눈빛만 날카로웠죠.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금 만드는 법 좀 배우고 싶어서요. 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소금? 다 늙어 무슨 소금이야. 돌아가. 노인이 문을 닫으려 했어요. 제발요. 아들 먹여 살려야 해요. 저는 문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내 알바야? 꺼져.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앞에 주저앉았어요. 한결이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가자.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1시간, 2시간.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4시간. 해가 지고 어두워졌어요. 한결이는 제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삐걱. 낡은 경첩 소리가 났어요. 들어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험상궂었지만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네.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해 떨어지면 짐승 나온다. 아이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냥 보낼 순 없지. 노인이 투덜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두막 안은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온갖 염전 도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밀대, 글개, 삽,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도 보였죠. 넌 왜 소금을 만들려고? 노인이 물었습니다. 차를 따르며요. 살기 위해서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돈 벌려고? 아니요.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요. 저는 잠든 한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노인이 한참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르쳐 줄게. 정말, 정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3년간 매일 새벽 4시에 나와. 하루라도 빠지면 끝이야. 할 수 있어요. 저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노인이 씩 웃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렇게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차가운 물로 세수하고 작업복을 입고 밀대를 챙겼습니다. 폐염전으로 향했어요. 어둠 속을 걸어갔죠. 오노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왔구나. 네. 소금 만들기는 3가지가 중요해. 첫째, 인내. 둘째, 정성. 셋째, 노인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이요? 저는 되물었어요. 그래. 세상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한. 그걸 밀대에 담아 긁어내는 거야. 노인이 밀대를 제게 건넸습니다. 뙤약볕 아래 저는 밀대를 들었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내 한을 긁어낸다. 내 한을 긁어낸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강승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주희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홍 여사의 차가운 눈빛이 보였어요. 밀대를 더 세게 긁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어요. 터졌습니다. 물이 흘러나왔죠. 아파? 노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어요. 좋아. 그 마음 잊지 마.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 손은 더 거칠어졌어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혔습니다. 얼굴은 더 검게 탔죠. 주름도 더 깊어졌어요. 거울을 보면 15년 전 그 예쁜 얼굴은 없었습니다. 대신 강인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결이가 과학 선생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소금 보고 싶대. 안녕하세요. 한결이한테 소금 이야기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인사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아, 네. 그냥 취미로. 저는 손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혹시 샘플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이다가 작은 병에 담긴 소금을 건넸습니다. 선생님이 뚜껑을 열고 소금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색이 특이한데요? 일반 천일염보다 더 하얀데? 그런가요? 저는 혹시 정밀 분석해봐도 될까요? 제가 아는 연구소에 부탁해 볼게요. 네. 그러세요. 일주일 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결 어머님, 이거 대박이에요. 네. 무슨? 이 소금, 희귀 미네랄 함량이 일반 천일염의 3배예요. 게르마늄, 셀레늄, 마그네슘. 엄청난 가치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희귀 미네랄? 가치? 이거 상품화하면 대박 날 겁니다. 제대로 포장해서 팔면 선생님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1kg에 10,000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100개만 생산해도 100만 원. 이제 드디어 반격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어느덧 6년이 지났습니다. 제 소금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내놨습니다. 금방 동났어요. 온라인 쇼핑몰에도 올렸죠. 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에 정말 좋아요. 이 소금 먹고 혈압이 정상으로. 요리하면 맛이 달라요. SNS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100통씩 팔렸어요.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2분이었어요. 혜수야, 대단하다. 진짜 감사해요, 아주머니. 한결이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나 오늘 수학 100점 맞았어. 진짜? 우리 한결이 최고네. 학교에서 반장이 됐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죠. 그러던 어느 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청정염전 대표님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했어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청해수산의 비서입니다. 소금 납품 계약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청해수산, 강승관의 회사.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계약을 하고 싶은데 메일로 제안서를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 제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복수의 기회가 왔습니다. 아니요. 직접 오세요. 여기로. 네. 저희가 직접 방문을? 네. 제 염전을 보셔야 계약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방문해도 될까요? 좋아요.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뻘밭이 보였어요. 소금 결정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기회가 스스로 제 발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서해안 끝자락 폐염전. 오전 11시. 햇빛이 뻘밭을 따갑게 내리쪼고 있었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죠. 화이트 롤스로이스가 뻘밭에 바퀴를 빼앗겼습니다. 타이어가 진흙 속으로 푹푹 빠져들었어요. 아무리 엑셀러레이터를 밟아도 차체는 더 깊이 가라앉기만 했죠. 차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진짜 왜 이런 데를 오래요? 구두도 망가지겠네. 어휴, 냄새. 여자가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손톱은 빨간색 매니큐어로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비서한테 위치 제대로 확인했어야지. 아, 진짜. 남자가 핸들을 탁 쳤습니다. 고급 시계가 손목에서 번쩍였어요. 바로 그때 낡은 경운기 한 대가 뻘밭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녹슨 철판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죠. 운전석에 앉은 여자, 바로 저였어요. 저는 경운기 핸들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롤스로이스 바로 앞에 차를 세웠죠. 엔진 소리가 멈추자 주변이 고요해졌어요. 파도 소리만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들의 얼굴. 제 손은 핸들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대감이었죠.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요? 꿈에서도 그려왔던 장면이었습니다. 아, 거기 경운기. 비켜. 안 보여? 차가 빠졌다고. 강승관. 제 전 남편이었던 그 사람이 차창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짜증으로 갈라져 있었죠. 보입니다. 하지만 여긴 사유지라서요. 함부로 못 지나가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와서 스스로 놀랐어요. 잠깐. 당신 혹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박주희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강혜수? 주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죠.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더니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 표정, 15년 전부터 봐왔던 표정이었습니다. 상대를 깔보는 눈빛.
비웃음이 섞인 미소. 어머, 진짜 강혜수 맞네. 세상에, 언니 여기서 뭐해? 조객해? 주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이힐이 뻘에 푹 빠졌어요. 그녀가 인상을 찌푸리며 발을 빼냈죠. 어우, 비린내. 진흙투성이에 냄새나고. 주희가 손으로 코를 막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붉은색 원피스가 바람에 날렸어요. 여기 딱 어울리네요. 원래부터 이런 데서 조개나 까고 살 팔자였나 봐. 주희의 손목엔 다이아몬드 팔찌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제 손은요? 굳은 살투성이에 갈라진 상처가 수십 개. 15년간 생선 칼질과 냉동 창고 노동의 흔적이었죠.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 터진 손톱, 깊이 패인 주름.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 손으로 제가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꼴 좋네. 야, 우리 아들은 잘 지내지? 강승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구두에 진흙이 묻자 혀를 찼습니다. 한결이는 잘 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굶기지 말고 잘 먹여둬라. 나중에 덩치 좀 커지면 내 회사 창고지기로라도 써줄 테니까. 강승관이 제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눈빛에 동정도 없었어요. 그저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너처럼 평생 뻘물이나 뒤집어 쓰고 살게 할 순 없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연결되는 소리였죠. 15년간 숨죽이고 살았던 모든 한이 이 순간을 위해 참았던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죠. 근데 진짜 여기가 당신 땅이야? 이혼할 때 위자료로 받은 그 뻘바? 주희가 킥킥거리며 물었습니다. 손으로 주변을 가리키며 웃었어요. 아, 맞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쓰레기 땅 줘서 보냈다고.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주희가 홍 여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여자도 한통속이었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15년 전에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제 안부를 묻는 척하다니. 네, 여기 제 땅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을 싣지 않았어요. 강승관이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저를 내려다보는 자세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경운기에서 내렸어요. 고무장화를 신은 제 발이 뻘에 푹 빠졌습니다. 찰싹 소리가 났죠. 습한 흙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저는 경운기 짐칸에서 소금을 긁어내는 밀대를 꺼냈어요. 밀대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오 노인이 직접 깎아준 거였죠. 손잡이 부분이 매끈하게 달아 있었어요. 6년 동안 제 손때가 묻은 흔적이었습니다. 뭐야, 저거? 주희가 밀대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킥킥거렸어요. 죽으라고 던져준 땅에서. 저는 밀대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햇빛이 나무 표면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내가 무엇을 길러냈는지 보여줄게요. 뭐? 하하. 뻘밭에서 뭘 길러? 염전이라도 하냐? 강승관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주희도 함께 웃었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뻘밭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롤스로이스 앞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 소금기에 뻣뻣해진 머리카락, 흙투성이 작업복. 15년 전 그 맑은 26살의 눈이 아니었어요. 이젠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요. 여기 있으니까 비린내만 더 나네. 주희가 강승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손톱이 그의 팔에 살짝 박혔어요. 그래. 기사 불러서 차 빼자. 여긴 공기도 더러워. 강승관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견인 서비스를 부르는 모양이었죠. 롤스로이스가 견인차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경운기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덜컹거리며 살아났어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뻘받기를 달렸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주희가 손을 흔들며 뭔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필요가 없었죠. 15년 전 나를 밟고 올라선 사람들. 이제 곧 무릎 꿇게 될 사람들. 경운기가 폐가 앞에 멈췄습니다. 낡은 목조 건물이었어요.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나가 있었고 지붕에는 기와장이 몇 개 빠져 있었죠. 하지만 제게는 궁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낡은 폐가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작은 손거울이었어요. 한결이가 어릴 적 사준 거였죠. 모서리가 깨져 있었지만 아직 쓸만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 주름진 얼굴, 갈라진 손, 굽은 허리.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뒤엔 6년간 만들어온 백색 황금이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염전이 보였습니다. 저녁 햇살을 받아 소금 결정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다이아몬드처럼요. 강승관, 박주희 그리고 홍여사. 저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당신들이 뿌린 소금이 이제 당신들의 상처에 뿌려질 겁니다. 다음 날 청해수산 비서에게 연락이 왔어요. 강혜수 대표님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 차가 예상치 못하게 바퀴가 빠져서 염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비서가 안절부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며칠 후 귀사에서 신제품 런칭쇼 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날 직접 가겠습니다. 네, 저희 행사에 오시겠다고요? 비서가 놀란 듯 물었어요. 네. 단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현장에서 서명하죠.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전화를 끊고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런칭쇼까지 일주일.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어요. 며칠 후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오후 8시 뉴스였어요. 청해수산 불량 방부제 파동으로 전량 회수. 여러 거래처에 1,000억 원대 위약금 지불 예정. 앵커의 목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화면에 강승관의 얼굴이 나왔어요.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저희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미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곧 프리미엄 1000이렴 라인을 출시하여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강승관이 기자회견장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옷장으로 걸어갔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샤넬 정장이 들어있었어요. 6년 전에 샀던 옷이었습니다. 제 첫 매출로 산 거였죠. 언젠가 이 옷을 입고 그들 앞에 서겠다고 다짐했었어요. 옷을 꺼내 걸었습니다. 주름이 조금 잡혀 있었어요. 다림질을 했습니다. 정성껏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봤어요.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 주름진 손. 하지만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런칭쇼 당일, 서울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 저는 오전 10시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어요.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오 노인이 선물로 준 거였어요.
이거 우리 할머니 거였어. 너한테 주고 싶구나. 노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대연회장 문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연회장은 수백 명의 하객으로 가득했어요. 무대 위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청해수산 프리미엄 1001염 라인 런칭쇼.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지?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뒤쪽 좌석에 앉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강승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희 청해수산은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국내 최고 품질의 프리미엄 1001염. 강승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그저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강승관의 눈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마이크를 든 손이 멈췄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주희를 급하게 쳐다봤어요. 주희도 저를 봤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죠. 눈이 커졌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걸어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속닥속닥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췄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정염전 대표 강혜수입니다.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승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혜수? 내가 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약하러 왔죠. 말씀하셨잖아요. 런칭쇼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비서가 얼른 무대 옆에서 달려나왔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있었어요. 네, 대표님. 여기 계약서입니다.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죠. 강혜수. 또박또박 썼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서명이 끝난 계약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그리고 찢었습니다. 직.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조용했던 연회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멎었어요. 뭐 하는 거야? 강승관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찢어진 계약서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하얗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저는 애초에 계약할 생각이 없었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강승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15년을 당신 출세를 위해 냉동 창고에서 손이 얼어붙도록 일했죠. 그 대가가 뭐였나요? 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버려진 뻘밭.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신. 저는 박주희를 쳐다봤습니다. 주희가 뒤로 물러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홍 여사가 가정이 있는 남자한테 소개해줬다죠? 심지어 내 아들한테 용돈 주면서 접근했던 것도 다 계획된 거였어요. 뭐라고? 객석에서 놀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당신들은 아들까지 버렸어요. 한결이를, 8살짜리 아이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창고직이나 시키겠다고 했죠. 제 아들을. 강승관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혜수야, 그건.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세요.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전 당신들이 무너지는 걸 보러 왔을 뿐이에요. 저는 뒤돌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강승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수야, 혜수야, 잠깐만.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혔고 저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후련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강승관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혜수야, 제발.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려는데 강승관이 제 팔을 잡았어요. 혜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요? 15년간 기회를 줬는데?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시작했어요. 강승관이 문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강승관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함의 눈물이었죠. 그 후 저는 염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5시쯤 도착했어요. 한결이가 염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 잘 됐어. 저는 한결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밀대를 들었어요. 매일 새벽 4시 오 노인과 함께 소금을 긁어냈죠. 제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문이 쏟아졌고 직원도 5명으로 늘었어요. 새 작업장도 지었습니다. 깨끗한 시설이었죠. 한결이는 학교에서 반장이 됐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반장 됐어. 진짜? 우리 한결이 최고네. 한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오후 9시 뉴스였습니다. 청해수산 결국 파산. 여러 거래처 위약금 지불하다 자금난. 앵커가 담담하게 읽었어요. 화면에 강승관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초췌하고 수척한 모습이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어요. 청해수산은 오늘 법정 관리를 신청했으며 구순관 전 사장은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뻘밭 위로 붉은 빛이 쏟아졌죠. 소금 결정이 노을빛에 반짝였습니다. 후련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염전에서 소금을 긁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승관이었어요. 명품 정장 대신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티셔츠는 얼룩져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혜수야.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밀대를 들고 소금을 긁었어요. 긁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드득, 드득. 강승관이 뻘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지늘게 푹 빠졌어요. 바지가 더러워졌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밀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강승관을 내려다봤어요. 그러게 나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냐?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혜수야, 제발. 나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강승관이 손을 모았습니다. 빌고 있었어요. 15년 전 저를 내려다보던 그 남자가 이제 제 앞에 무릎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쌓아둔 소금 포대로 걸어갔습니다. 1kg짜리 소금 한 팩을 들었어요. 그리고 강승관 앞에 던졌습니다. 탁! 소금이 그의 발 앞에 떨어졌어요. 너가 원하는 소금 줄게. 자, 강승관이 떨리는 손으로 소금을 집었습니다. 가볍게 들어 올렸어요. 이게 다야? 응, 그게 다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대가치고 많지? 강승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혜수야, 돌아가. 다시는 오지 마. 저는 다시 밀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긁기 시작했어요. 드득, 드득. 밀대가 염전을 긁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강승관이 뻘밭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소리내어 울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금을 긁었어요.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강승관이 떠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휘청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손에 소금 한 팩을 들고요. 그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새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2층짜리 작은 건물이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어요. 청정염전. 한결이와 함께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엄마, 멋있다. 그치? 저는 한결이 어깨를 안았어요. 그날 저녁, 한결이와 함께 염전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엄마, 별 정말 많다. 한결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예쁘지? 응. 엄마, 나 엄마랑 여기 사는 게 좋아. 한결이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작은 머리가 제 어깨에 닿았어요. 저는 한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한결이랑 여기 있는 게 좋아. 뻘밭에 소금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얀 소금 결정이 달빛에 반짝였죠. 마치 별처럼요.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소금처럼 순수하고 소금처럼 단단한 소금꽃 핀 이 땅의 주인입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진짜? 우리 한결이 대단하네. 대학생인 한결이는 좋은 성적을 유지해 장학금을 받았어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올라갔어요. 백화점 미팅이 있었거든요.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보였습니다. 홍 여사였어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요양보호사 같았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응, 알았어. 홍 여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홍 여사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홍 여사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치매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걸 잊었다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저를 짓밟던 사람, 이제는 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복수는 이미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무너졌으니까요.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염전으로 돌아갔어요. 엄마, 응? 나 커서 뭐가 될까? 한결이가 물었습니다. 뭐가 되고 싶은데? 사업가? 엄마처럼. 한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좋은 사업가 되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응.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별을 세웠어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해수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쓸모없다고 버려진 땅에서도 아름다운 소금꽃이 필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언젠가 꼭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하루에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